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6조 원대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최소 6개월이고요. 규모는 2008년 금융위기 때의 2배인데요. 시장에서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네,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이번에도 이 한미 통화 스와프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또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인철 소장님, 정말 FRB 전격적이었어요. 통화 스와프. 우리나라 좀 얘기는 있었지만 이렇게 통화에게 체결을 되거나 믿지를 못했는데 오늘 시장 정말 빠르게 반응했죠?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 40원 넘게 올랐어요. 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통화가 이제 일본의 엔화 그리고 달러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위험 자산, 신흥국 자산으로 꼽히다 보니까 이 달러당 1,250원을 넘어서게 되면 심리적으로 네. 투매가 나타납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우리는 하루 10원 이상 올라가도 변동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 마지노선으로 올라가면 100원 단위까지 뛸 수 있어요. 과거의 경험상. 그래서 아마 지금 통화 스와프를 했으니까 미국 연준과 이제 우리 중앙은행이 서로 원화를 맡기고 쓸 수 있는 가용 자원이 좀 늘어나서 마음이 좀 든든해졌어요. 마이너스 통장 하나가 생겼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내막을 좀 들여다보면 우리도 물론 급했지만 네. 미국도 상당히 급합니다. 네. 지금 패닉셀 초기 단계예요. 네. 달러 빼고는 다 팔고 있어요. 네. 금도 팔고 있고요. 국채 팔고 있고요. 네. 지금 원유는 거의 투매가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달러를 발권력을 동원해서 지금 찍어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미국 의회 내에 승인을 거쳐야 되는 단계도 있기 네. 때문에 사실은 G5 국가 내, G7 내 국가에서는 무제한 아무 통화라도 맡기고 미국 달러를 쓸 수 있는 통상적인 통화 스와프가 체결돼 있지만 네. 우리나라는 위기 때만 가끔씩 도와달라고 SOS 요청을 하는 단계였는데 네. 이번만큼은 연준도 이러다가는 달러를 더 찍어내야 되는데 빨리 이제 사전 수습에 나선 일환으로 네.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 국가와의 스와프를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광석 실장님. 네. 우리 이제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 좀 일부 설명이 있었지만 좀 네네. 기술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네. 조금 좀 쉽게 좀 설명 좀 일단은 해주시죠. 그냥 기본적인 네. 그 사전적 정의는 네. 통화를 바꾼다라는 뜻이죠. 양국 네. 간의 통화를 바꾼다. 네. 근데 어떻게 바꾸느냐에 대한 네. 궁금증이 있단 말이죠. 네. 이것은 마치 우리 차주가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 가서 마이너스 통장을 하나 만듭니다. 네. 그럼 지금 당장 대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돈을 네. 빼서 쓸 수 있는 개념이죠. 예. 방금 전에 그 통화 스왑과 관련된 개념에 대한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네. 이걸 보시면서 설명드리면 좀 더 네. 편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국 간의 계좌를 개설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한국은행과 미 연준 간의 네. 계좌 개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600억 달러 규모의 한도 내에서 6개월 네. 동안 필요할 때마다 600억 달러를 인출해서 쓰는 것이라고 네. 볼 수 있겠죠. 네.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경쟁 입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600억 달러만큼의 한도를 네. 외환 취급 은행에게 공급해주는 방식이고요. 네. 그 공급해주는 방식도 역시 외국환 은행들과 통화 수합 방식을 취할 수도 있고 네. 또 대출을 해주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공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근데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다급할 때 연준에서 600억 달러를 필요할 때 끌어쓸 수 있는데 네. 미 연준은 우리나라 원화돈 가져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장부상으로만 저렇게 해놓는 거겠죠, 미 연준은? 네, 상대적으로 네.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많이 통화를 달러화를 가져다가 써서 공급해 주기를 원할 뿐이지 한국 통화를 가져다 쓸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통화 스와프라는 게 그러니까 양국의 중앙은행끼리 이제 체결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미국 연준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네. 세계 주요 여러 국가들과 이 통화 스와프를 확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한 가지 개념만 전달해 드리고 설명을 좀 더 드린다면 예. 지금 통화 수합 체결이 됐다는 식으로 언론들에 많이 공개가 됐는데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체결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양국 연준 의장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 양국 간에
체결하겠다라는 합의를 한 것이고 유선상 비대면으로 합의를 한 것이고 네. 실무적인 협상 과정은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지금 방금 질문 주신 것처럼 미 연준이 통화 스와프를 적극적으로 여러 선진국들과 네. 체결을 해 나가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예. 당연히 이제 달러화의 가치가 쏠림 현상 때문에 달러화의 가치가 너무 높게 형성이 되면 교육 조건이 이제 악화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달러화의 가치를 좀 떨어뜨리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이고 여러 차례 글로벌 금융위 때도 경험을 했지만 신흥국들의 위기 가능성이 지금 갑자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연쇄적으로 미국에게 또 경제적인 악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선진국들과 통화 수합을 체결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네. 이렇게 여러 국가들과 지금 통화 수합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달러를 뭐 무한정기 공급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제 통화 정책의 여력이 물론 뭐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갖고 있지만 그 이 천정 달러를 이제 찍어내기 위해서는 미국의 이제 정상적인 절차를 이제 거쳐야 되지만 적어도 이런 위기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먼저 수합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후순위로 일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G5 국가 간에는 아무리 달러를 많이 갖고 쓴다 하더라도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미국이 원화를 갖다 쓸 일은 거의 없거든요. 예. 그리고 과거 2008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300억 달러의 통화 수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 3천만 원 했다고 해서 3천만 원 다 쓰지 않잖아요. 네. 한 절반 이하로 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용한 분에 대해서 우리는 매달 이자를 내야 하는 네.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앞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가 굉장히 싫어요. 네. 이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지금 4월과 10월에 두 차례 걸쳐서 미국과 무역에서 과도하게 이득을 취하는 국가들에서는 외환 이제 관찰 대상국 내지는 이제 외환 조작국으로 지정하라는 그런 수순이 있는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사실은 지금 이건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렇게 계속이 되다 보면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빌미로 해서 오히려 미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훼손이 됩니다. 자, 그런 측면까지 고려해서 한 거기 때문에 미국만 결코 손해다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맺은 게 이제 600억 달러인데요. 2008년에는 300억 달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외환보유액이 이제 4천억 달러가 넘는 상황인데 600억 달러가 좀 부족하다는 일부 지적도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다 쓰는 게 아니니까 괜찮다는 생각도 있고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은 마이너스 통장은 신용도에 따라서 많이 해주기도 하고 네. 좋겠죠. 우리가 무제한으로 한다면 더 좋겠죠. 그러나 이제 그럴 정도의 우리가 이제 원화 가치 어떤 국가의 어떤 경쟁력을 봤을 때는 미국이 봤을 때 이제 한국 원화가 일본 엔화처럼 비슷한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신흥국가, 이머징 국가에 속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도에 대해서 지난 2008년만 하더라도 300억 달러 한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왔어요. 뭐 1,500원까지 올라갔던 게 나중에 종료할 때쯤에는 1,100원 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달러당 한 300원 이상의 환율 안정 효과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300원 그러니까 정도? 충분히 과거보다도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세계 뭐 8, 9위, 7, 9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4천억 달러에 쌓여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가 이제 신흥국 증시로 분류되다 보니까 캐시아웃, 현금 자동 지급기처럼 빼갈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금화도 쉬운데 지금 매도해도 받아줄 사람이 있고요. 매도해도 손해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주식을 팔고 달러화를 해가는데 가장 좋은 지점이 어디냐.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야, 니는 외환보유고도 좋으니 장기, 지금 사실 단기 부채는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기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더 급해. 좀 먼저 해주면 안 될까?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심리적 위험 요인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 좀 네. 드리고 예. 싶습니다. 결국 600억 달러 규모 괜찮은가라는 질문은 바꿔 말하면 이것이 외환 건전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가, 애완 건전성 괜찮은가라는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국에 오기 전에 네. 그래프를 먼저 PD님께 드리고 왔습니다. 예. 네. PD님께서 네. 예. 단기 채무 추이를 먼저 보여주시면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단기 채무 추이를 먼저 그래프를 보여주시면 예. 그래프를 조금 잠시 후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말씀으로 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대외 채무가 있습니다. 네. 결국 대외 채무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죠. 네. 하나가 장기 채무, 네. 단기 채무. 네. 네. 근데 아무래도 단기 채무 비중이 높다면 보시는 예. 것처럼
단기 채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라면 단기간에 순식간에 외화 자금이 유출될 때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외환위기 때가 그런 거죠. 그렇죠. 단기 채무 워낙 97, 많았으니까. 8년과 네. 2008년 당시에도 네. 상대적으로 단기 채무가 좀 많았었습니다. 예.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중에서 전체 채무인데 전체 대외 채무에서 단기 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또 그림을 단기 외채 그리면 비중이요. 네. 보시는 것처럼 97년 당시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2008년 당시 또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단기 외채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진 겁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외환 건전성이 양호한 흐름이라고 설명하는 대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 네. 정말 중요한 지표가 네. 외환 건전성 진단과 관련된 그래프인데요. 그 외환 건전성 진단과 관련된 그래프를 같이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외환 건전성 결국 진단하는 여기 거. 지금 이 그래프를 네, 보시면 나오네요. 이거 제가 한 땀 한 땀 그렸습니다. 네. 아, 그래요? 외환 예. 보유액이 이제 지금 4천억 달러 정도 4,092억 되는데 달러. 이걸 네. 어떤 것과 비교해서 건전한가를 볼 수 있는 건데 네. 많이 이제 IMF에서 제시했던 좋은 그 지렛대가 뭐냐면 잣대가 3개월 수입액입니다. 3개월 최근 수입에 3개월. 필요한 그래서 달러.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의 수입액을 보면 네. 지금 보면 이 수입액만큼은 충분히 커버할 만하다. 이런 측면에서는 또 안전하다고도 할 수 있고요. 네, 네. 더 좋은 잣대가 보시면 그린스펀 기도티 룰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그건 뭔가요? 3개월 수입액과 단기 외채를 합한 합한 거예요. 거. 결국 이만큼은 우리가 외환 건전성, 외환 보유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네. 이 기준 굉장히 널리 알려진 기준인데 네, 네. 이 기준에서는 외환 보유액이 훨씬 초과하고 있죠. 충분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외환보유액이? 관점에서는 네. 초과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또 많은 전문가들은 외환 건전성 지금 불안하다라고 지적하는 대목들이 있는데 그 대목들을 설명드리면 우리나라가 시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네.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이 M2 이제 광의의 통화죠. 네. 통화의 20%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룰이 또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는 우리가 외환 부족한데요? 보유액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네. 가장 좀 보수적으로 네.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안 된다라는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기준이 BIS 기준이 있는데요. 네. 굉장히 복잡하지만 뭐 3개월 수입액이나 네. 단기 외채나 이런 것들을 다 더한 개념입니다. 8,300억. 그렇죠. 그럼 8,300억 기준에 비하면 훨씬 모질하죠. 절반도 안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것을 이제 좀 좀 쉽게 표현해 예. 보자면 외환 보유액은 약 4천억 원 정도 있지만 네. 주식 매매, 외국인 주식 매매가 급격히 일어나거나 코로나19가 더 빠르게 확산되거나 공포감을 더 준다면 외국인 자금의 유출로 인해서 매도로 인해서 지금은 안전할 수 있지만 네. 향후에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외환 보유액을 추가해서 물론 외환 보유액은 아니지만 플러스 알파를 가동해서 외환 건전성을 안정화, 개선시켜야 되겠다 하는 논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희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지금 보면 네. 그 당시 저희 외환 보유액이 2,600억 달러였는데 네. 2,600억 달러가 상당히 많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융위기가 시작되자마자 한 600억 달러 정도가 나가오면서 심리적 공포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규모보다는 나가는 금액에 대한 불안감, 시장의 불안감인데 그럼 이번 조치는 그런 불안감을 좀 해소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다. 시장의 안정 효과가 좀 장기적으로 괜찮을 거로 보시는지. 적어도 이제 타이밍상 네. 어제 이제 상승했던 분을 이제 11년 만에 가장 이제 높은 원달러 환율을 봤는데 그걸 되돌려 놓을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은 어제 사실은 이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서 예. 소상공인한테 50조 원 플러스 알파를 이제 풀겠다라는 소식도 예. 있었고 여기에다가 이제 통화스와프가 호재였는데 저는 전자보다 후재에 무게를 둡니다. 네. 아무리 정부가 정책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다 하더라도 네. 외국인들을 안심시킬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통화스와프가 물론 이 적극적으로 미 연준의 이제 요구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도 굉장히 이제 SOS를 했고 측면에서 이제 뭐 재무장관, 문희신 재무장관까지 이제 했다는 걸로 이제 들리고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시장의 외환 시장의 반응을 보게 되면 앞으로 이제 환율의 동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확산 속도가 중요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 확산 속도는 좀 불안해요. 만에 하나 정말 글로벌 금융위기급 세계 경제 금융위기로 와전이 된다면 과연 트리거가 어딜 거냐. 제일 1번 순위로 이탈리아. 2번이 바로 미국의 셰일 업체들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쉐일 업체들. 네, 근데 지금 일본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탈리아가 오늘 하루만 확진자가 5,300명이 나왔어요. 예. 지금 전 세계 오늘 10시 현재입니다.
코로나19 발생 국가가 177개국이고요. 네. 확진자가 24만여 명, 사망자는 만여 명을 넘어섰는데 이탈리아가 사망자 수에서 중국을 추월했습니다. 네. 근데 워낙에 공공 인프라, 이제 의료 인프라가 안 돼 있는 데다가 의사들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동 제한하고 있고요. 학교 4월까지 휴교령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2위가 이탈리아인데 6위도 만만치 않아요. 6위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50개 전주예요. 미국이 지금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하루만 4,700여 명의 확진자가 나타나서 지금 14,000여 명이에요. 네. 이러다 보니까 뭐 그 인근 국가에 있는 프랑스, 독일이 더 이제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탈리아는 과거 피그스로 대변됐던 그리스와는 달라요. 이탈리아는 정말로 세계 경제 8위 대국이면서 유로존 내에 있는 3위 경제 대국입니다. 네. 따라서 여기에 이제 흔들림이 보인다면 여기 지금 관광 내수는 거의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이제 유로존이 와해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굉장히 큰 리스크로 이제 전이될 수 있습니다. 네. 이 통화수화프라는 것이 6개월 한시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방금 이제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코로나19 그 확산 상황도 봐야 됐고 그 시장의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제가 걸까요? 오늘 마침 아침에 네. 한국은행 국제협력팀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근데 이제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계속 연장을 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 위기 상황이 있으면 다시 한번 통화 수업 계약을 체결하고 그 규모를 확대하거나 또 연장 계약을 실시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은 그래도 희박할 수 있겠다 이렇게 안도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각국이 저렇게 달러 수합을 통해서 달러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달러가 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채권도 팔고 금도 팔고 오로지 달러만 주려고 하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달러만 유일한 안전자산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달러 외에는 전부 다 이제 투매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이렇게 초기에 이제 공포이기 때문에 무조건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의식이 과거의 학습 경험상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패권 전쟁에서 G2I 패권 전쟁에서 지금 사실은 중국은 조금 이 확산 속도가 좀 줄어들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만 그러나 미주 유럽이 지금 굉장히 팽창화되는 상황에서 이 위기가 지금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염병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다시 금융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말 불확실성 한 번도 미중유의 사태에서 가장 안전 자산이 뭐냐? 그건 오직 달러다라는 거고요.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사실은 위기 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달러 화름 큰 손들이에요. 네. 큰 손들의 경우에 가장 선호도가 이제 달러기 때문에 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사실 유럽이 좀 안전하다면 유로화도 굉장히 좋겠지만 유로도 좀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이탈리아가 불안하고요. 유로존 국가의 위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일본도 비슷하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오직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더 심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계 외환 시장에 각국의 중앙은행이 시장에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 환율을 안정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직접적인 개입을 하진 않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직접적 개입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국제 이 통화정책 당국의 수장들이 통화정책의 공조 또 재정정책의 공조 체제를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겠다. 물론 지금 이 코로나19 위기 전까지만 해도 뭐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는 등 해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배타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나름대로의 어떤 위기 상황에 초래했기 때문에 통화정책 공조 체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보여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2년 정도 됐는데요. 한국은행이 이 BIS의 상임이사국이 됐죠. 그래서 여러 상임이사국들과 좀 한라인을 더 구축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번에 마치 연준 의장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이렇게 조속히 좀 결정을 했던 것처럼 이런 통화정책 공조체제를 마련하는 데는 조금 유리한 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한국은행의 노력도 있었지만 이 FRB가 워낙 다급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했다고 자화자찬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양국 간의 윈윈하는 전략이라고는 볼 수 있죠. 그러나 그중에서 누가 더 다급했을까? 당연히 한국이 더 다급했었고 어쨌든 이런 결정을 취해줬고 또 나름대로 연준 의장이 리더십을 발휘해줬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뭐 경제적인 혼돈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과라고 또 자화자찬하기보다는 그렇게 의사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공조체제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는데 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좀 팔자 움직임이 좀 잦아드는 것도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신흥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돈을 빼가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정말 돈 빼기 쉬운 시장이에요. 정말 최근 들어서 타겟은 삼성전자예요. 아마 한 달 동안 흐름을 봤더니 외국인 매수세가 하루 이틀 제외하고 대부분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물량을 또 개인들이 다 받아들고 있고요. 근데 이 현금화가 가장 쉬우면서도 지금 팔아도 손해가 별로 아니에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팔면 개인들이 다 그걸 또 떠안아주니까 바로 현금화가 되고 네. 여기에다가 만에 하나 이게 이제 반등의 시점, 개인들의 입장은 이건 것 같아요. 과거에 메르스나 사스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거는 뭐 글로벌로 확산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당시에는 중동, 아시아 26개, 27개 국가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 훼손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증시 회복은 보름 내지는 한두 달 이었으면 금방 V자형 회복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습 효과로 개인들은 계속해서 외국인이 던지는 물량을 받고 있는데 외국인 입장에서 지금 팔아도 손해가 아니에요. 네. 꾸준히 모아왔던 거고요. 그럼 이거 언제까지 팔 거냐? 지금도 지분율이 5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리 삼성전자가 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LCD, 가전 세계 점유율 1위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위기가 끝난다고 해서 내가 과연 스마트폰을 바꾸고 가전제품을 새로 사고 그리고 뭐 TV를 살 건가? 이건 의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빨리 이제 현금화가 가장 쉬운 삼성전자를 타겟으로 해서 파는 거고요. 네. 개인들은 아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데 반등하면 가장 먼저 오를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기를 이게 전 세계 증시가 지금 20에서 30% 빠졌기 때문에 이미 침체장입니다. 근데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져서 조금씩 등락은 있겠지만 저점을 미리 예단하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삼성전자를 매입하는 개인들 조금 리스크가 많은 거는가요? 왜냐하면 신용융자와 반대 매매가 늘고 있다는 건 개인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연기금이 삼성전자를 매수했다? 이건 굉장히 수익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장기간 보유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빚을 내서 그 이자를 커버할 정도로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이 기간을 감내해야 되는데 이 기간, 회복되는 기간은 누구도 얘기를 못합니다. 2008년 그리고 1997년 위기 때 보면 증시의 회복 사항을 보게 되면 거의 1년 반, 빨라야. 장기간에는 2, 3년, 5, 6년까지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분명히 코리아 바겐세일인 건 맞습니다. 내가 만일 주기적으로 삼성전자를 한두 주씩 이제 사서 모아서 이거를 정말 가져갈 수 있다라는 개념이라면 충분히 전략적인 투자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바닥을 예견하면서 단기간에 차익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김광수 실장님 계속 이렇게 삼성전자 위주로 판다면은 결국은 팔아서 달러를 사가지고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서 달러가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매도세에 따른 이 달러 수요 때문에 외환 시장 안정세가 지속되기도 장담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닐까요? 예, 외환 시장의 어떤 안정성을 장담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제 IMF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많이 비교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는 말 그대로 경제 위기였던 것이고요. 이번 2020년 위기 상황이 초래됐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위기는 질병에 의한 위기이기 때문에 질병이 얼마나 더 확산될 것인가, 그 질병이 얼마나 더 많은 감염자를 만들어서 경제적인 혼동을 줄 것인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경제 위기 때 보면 외환 위기 때는 오히려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기도 했었고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 엄청나게 빠져나가기도 했었는데 이 코로나발 위기라고 가정한다면 올해의 경제에는 그래도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는 속도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과에 따라서 통화 수합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동성 공급과 관련된 통화 정책이 굉장히 더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단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시청자 문자 받고 있는데요. 0530님이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통화 스와프 체결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잠깐 주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달러 선호도로 오를 가능성은 없나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가이드라인을 원달러 환율이 이제 1,250원을 넘어서 1,300원으로 뛰느냐. 네. 이때부터는 정말 투매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 시장이 다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1,250원 선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하나는 저는 그런 가능성은 좀 많지가 않다. 우리가 지금은 사실은 모든 규격이 그러니까 1,300원 이상으로 튈 가능성은 많지 상당히 않다? 제한적이다. 낮다. 왜냐하면 이 600억 달러 77조 원이라는 이 상당도 이제 과거의 2배일 뿐만이 아니라 만에 하나 여기서 더 이제 가파르게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면 추가로 아마 우리가 이제 일본과도 사실은 옛날에 했었어요. 네. 그리고 중국과도 지금 10월에 만기가 돌아오고 있지만 더 늘릴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IMF의 이제 이 기축통화로 분류가 되는 이 재정이 좀 건전한 국가들과의 통화 스와프는 계속 늘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그러면 외환 시장을 자신할 수는 없는데 오늘 그래도 환율이 상당히 안정이 되고 시장도 괜찮게 지금 반등을 회복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흐름을 어느 정도로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현상이기 때문에 코로나19의 경과를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예, 생각을 결국은, 합니다. 예. 다만 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특히 상반기까지는 확산세가 주춤하기 어렵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예. 결국은 이 달러화의 강세는 글로벌리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한국 통화와 달러화 가치의 교환 비율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모든 신흥국들과 다 같이 이 통화 수합을 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달러화의 강세는 상당 부분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네. 상대적으로 통화 수합을 체결한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같이 약강세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이런 원달러 환율에 있어서는 나름의 정체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달러 인덱스라든가 다른 신흥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의 경우에는 예. 지속적으로 강한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에서 동시에 이제 매수 사이드카가 정말 보기 힘든 일이 발생을 했는데 너무나 이게 진폭이 큰 것 같아요.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 뭐 오른 건 좋지만 투자자의 불안 심리가 너무 큰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통화스와프의 이제 동남아 지역만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9개 국가 가운데 싱가포르하고 우리가 유일합니다. 대만도 빠져 있고 홍콩도 예. 빠져 있어요. 네. 자, 그런 걸 보게 되면 사실은 호재성 재료예요. 근데 이게 뭐 지금 매수에 대한 네. 이제 거래 정지가 발생을 했지만 오름폭은 내림폭에 뭐 정말 조족지혈입니다. 네. 그동안 내린 거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의미 있는 반등으로 좀 해석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네. 대신에 어떤 투매가 좀 진정이 돼서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 아시아가 먼저 매를 맞아요. 그리고 네. 난 다음 유럽 거쳐서 미국을 가는데 낙폭이 더 커지면서 다시 아시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루트였거든요. 예. 네.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통화스와프는 굉장히 큰 호재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내놓는 어떤 재정 통화 정책보다도 큰 호재였기 때문에 오늘의 아마 매수 이런 거래 정지는 뭐 당연한 수순이었다라고 봅니다. 저는. 네. 8월 16일 기준으로 네. 빅스 지수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거든요. 82.6 정도 됐었습니다. 빅스 지수요. 네, 빅스 지수로 하면 예. 이제 변동성을 알려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다시 말하면 이 변동성을 알려주는 빅스 지수가 그냥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사상 네.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이것을 다시 해석하자면 네. 그냥 잔잔한 흐름은 없다. 향후에 음.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하는 장세가 계속 연출된다. 죄송합니다. 네. 어제 저녁에 밤 10시 반인가 한 기자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네. 이제 통화 수합 체결됐다는 보도 자료가 뿌려져서 예. 네. 이것에 대한 코멘트를 받고자 전화를 받으면서 바로 네. 상상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또 급등을 하겠구나. 정말 급등을 해서 이제 또 매수 사이드카가 네. 발동이 됐는데요. 예. 이런 흐름이 향후에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또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